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리 제 3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이고요. 기초양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디곡신, 심장과 관련된 약물이죠. 순환기와 관련된 중요 약물입니다. 디곡신은요. 우선 강심제라고 하죠. 강심제. 심근, 심장의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강심제. 그래서 심장을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심제, 디곡신. 작용 효과로 보면 우리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했고요. 심장에 직접 작용해서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심부전이라든가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처방이 되고요. 특징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투여 전에 맥박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60회, 1분당 분당 60회 이하로 맥박이 뛰었을 경우에는 투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축적작용의 대표적인 약물이라서 먹으면 이 몸에 쌓여서 독을 조금 독성이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적작용, 강심제다. 그래서 심장을 강하게 하는 약입니다. 약물에 축적작용이 있고 또 부작용으로는 느린 맥박이죠. 그래서 맥박을 더 낮추기 때문에 현재 60회 이하로 떨어져 있는 섬액의 환자들은 디지탈리스를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디곡신을. 그러니까 심장 박동 능력의 증가, 이뇨작용이 있어서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맥박과 심근, 혈압, 맥박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우선은 디곡신 어떻게 생겼냐면 강심제죠. 디고신정이라고 되어 있고 디곡신.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심방세동, 우렬성 심부전, 빈맥 치료에 사용한다. 빈맥에는 왜 사용하겠어요? 맥박을 떨치기 때문에 빈맥 80, 90, 120회까지 두두두두 뛰는 분에게 이걸 먹이면 맥박을 서서히 내려주기 때문에 심장의 부하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을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탈리스, 디곡신. 보시면 EKG 모니터링을 볼게요. 심장이 뛰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뛰죠. 두 번 뛰죠. 그래서 1분당 60회니까 1초당 내 심장이 한 번씩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툭, 툭, 툭 이렇게 뛰는 거죠. 근데 밑에 심방세동을 보면요. 심방. 그러니까 우리가 방과 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나눠져 있는데 심장에서 심방세동에서 이게 심실 쪽에서 뛰는 리듬에 맞춰서 잘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야 될 곳에서 자꾸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에서 우선 뛸 게 아닌데 먼저 뛰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다다다닥 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심방세동, VTA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EKG 모니터링을 관찰하면서 심방세동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응급이라 생각을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장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거를 펌프질을 잘 못했을 때 심장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강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심제, 심장을 이렇게 짜주는 거잖아. 얘는 이게 1초에 한 번씩 쭉쭉 짜주는 게 힘있게 짜주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물망초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관상용이기도 하고요. 실제 과거에 이 고우가 많이 먹었던 약초라고 합니다. 방고우가. 그래서 가시아 박사가 이렇게 고우한테 처방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약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식물을 어떤 용량인지 모르고 많이 먹이게 됐죠. 그래서 디지탈리스의 어떤 독작용도 안에 많이 쌓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약물, 이 꽃 자체가 심장이 좋다 해서 예전부터 심장병, 이뇨제, 간질 환자들한테 많이 썼던 약으로 유명하고요. 실제 이 약을
심장초라고 별명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탈리스는 망령을 고친다. 그래서 심장초 별명하기도 했고요. 실제로는 심장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를 많이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방고. 그래서 여기 이 약을 추출할 때 이 디지탈리스 이 풀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이 약명을 이 꽃명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디지탈리스 그대로 약으로도 디지탈리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곡신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볼게요.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심근 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심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답은 디곡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심장이 피를 1초에 한 번씩 강하게 짜줘야 저기 말초까지 뇌까지 다 이게 피가 잘 흐르는데 심장이 이거 짜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짜지 못하면 혈압도 저혈압이 돼요. 저혈압이. 그래서 쇼크 시에는 심장이 잘 안 뛰는 겁니다. 천천히 뛰거나 심박출량이 확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약물이 들어가주면 심근의 수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짜주는 펌프질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디곡신. 그래서 코데인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였죠. 진해, 각식담을 많이 줄이는 거. 3번 헤파린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헤파린, 코마딘 다 항응고제. 그래서 색전,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이었죠. 이소니아지딘은 다음번에 배울 결핵약입니다. 5번에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가 타이레놀, 소염, 진통, 진통과 해열에 효과가 있는 약물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 이 약물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좁아진 혈관을 순간 펴주는 약물이고요. 협심증에 적용을 하는 약입니다. 응급약이에요. 협심증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약입니다. 투여 방법이 특이해요. 혀 밑에서 녹여서 먹어라. 그래서 설하 투여입니다. 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협심증이란 단어를 통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고르셔야 되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설악 투여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정맥의 확장으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을 줄여 심장의 부담과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협심증제입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관련된 흉통에 많이 쓰고요. 심근경색과 관련된 흉통. 그래서 흉통 발생 시 즉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하제, 혀 밑에 넣어서 먹는다. 자, 그리고 설하에 투여하는 강력한 평활근 이완이에요. 그리고 관상동맥 확장의 효과. 지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하수구가 막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들어가다가 너무 좁아서 심장에 피가 못 가. 그러면서 무슨 효과가 나와요? 통증이 너무 심한 거죠. 가슴 통증. 이때 이 약을 먹으면 그 좁아졌던 혈관이 잠깐 쫙 펴집니다. 그럼 다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쓰는 아주 응급약이에요. 자, 주의사항 항상 바이탈사인, 활력징후를 검사해야 되고요. 약을 개봉하면 변질이 빠르니까 개봉 후 날짜를 기록하고 비트로부터 차단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 환자는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용량을 증가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관상동맥인데요. 실제로 이 심장으로 가는 동맥 중에 아주 많은 피를 가지고 있는 동맥이 관상동맥입니다. 여기에 이제 경련이 일어나서 혈액이 가다가 좁아졌죠. 이때 이게 막히면, 이때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 심장이 문제가 생기고, 이때 우리 급하게 죽는다. 그래서 급사, 경련, 그래서 급사,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급하게 펴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입니다. 우리 안지오라고 하는 안지오그라피를 통해서 우리 순환기내과 가시면 우리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때 바로 조영술을 하면서 어때요? 바로 피는 시술을 하죠. 그때 이제 헤파린 같은 것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 같은 거,
안에 스텐트 삽입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협심증, 심근경색일 때 쓰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간상동맥이죠. 이렇게 긴 혈관이 있어요. 다른 데는 피가 잘 가는데 여기만 지금 막혔죠. 그래서 여기를 뚫습니다. 뭘로 뚫느냐? 스텐트를 삽입해서 뚫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구 자체가 혈관 조영술하는 기구에 이미 여기 스텐트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풍선을 부풀리고 스텐트를 확장을 시켜놓고 이 그물망만 두고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작은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펴놨으니까 어때요? 터널 공사를 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막혀있던 혈관이 쭉 펴지면서 피가 다시 혈액순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있던 곳에서 스텐트 삽입을 해가지고 폈더니 어때요? 피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럼 흉통도 멈추고 심장이 잘 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하나만 심지는 않고요. 그 막힌 부분을 약물로 이렇게 혈전이 용해가 돼서 헤파린 같은 걸 써서 혈전이 용해가 돼서 뚫어지면 그냥 두고요. 만약에 약물로도 개선이 안 되면 스텐트를 뭐 여러 개, 3개, 4개 이렇게 막힌 곳마다 시술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혈관 조영술입니다. 그래서 안지요, 안지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협심증에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죠. 펴주니까요. 그래서 협심증 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은 이렇게 통에 들어있고요. 실제 알약은 아주 작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작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NTG 이 목걸이에요. 목걸이. 왜 목걸이를 갖고 있냐면 환자가 급하게 쓰러지면 이 약을 바로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혀 밑에 그냥 들고 다니기가 못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은 목걸이에 이 약을 넣고 목에 걸고 다니게끔 교육을 합니다. 차광도 되고요. 보관이 좋죠.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작죠? 그래서 혀 밑에다가 녹여 드시는 겁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의 일화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이게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죠. 실제 이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은 폭약 제조하는 원료고요. 실제로 이 폭탄을 제조했던 원료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폭약 제조하는 곳에서 일을 할 때는 가슴이 안 아프고 집으로 오면 그렇게 흉통이 심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폭약 성분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그 원료 자체가 순간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해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결국은 추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폭약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폭탄에 의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발견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처음에는 이렇게 액체화여서 이게 불안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벨이 이 불안정한 이 다이너마이트 이 원료를 어떻게 하면 운반이 쉽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해보자,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오늘날에 그걸 담아서 이렇게 핫바처럼 만들었죠. 그러면서 공로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운반도 쉬워졌고 대량 생산도 쉬워졌고 3개 먹는 거랑 10개 먹는 거가 또 차이가 달라졌으니까 전쟁에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벨이 회의감에 의해서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전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 부분을 자기가 조금 공로를 하고 싶다 해서 실제 이 다이너마이트 이 판매 수익금이 노벨 이 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노벨 수상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각 분야별로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다이너마이트 팔아가지고 이 재단이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뭐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도 쓰긴 한데 뭐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아주 폭약으로 많이 잘 쓰고 있죠. 그래서 특이하게 다이너마이트 폭약 원료 중에 하나인 니트로글리세린이 결국은 혈관을 펴는 협심증 환자의 치료제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자, 협심증 환자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은 국시에 최근에 나왔던 거죠. 설화 투여.
설화투여는요, 왜 효과가 좋냐면 실제로 경구투여, 입으로 삼켰을 때는요, 위, 소장을 다 거쳐서 결국은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그렇죠?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설하, 혀 아래 점막에다 넣게 되면 이 저기 간대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장으로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혀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 많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심장에 작용을 주기 때문에 설하제로 투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화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흡수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꼭 교육할 때 혀 아래 넣어서 드세요. 삼키지 마세요라고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협심증입니다. 심근경색, 오타가 많네요. 심근경색은 아니에요. 심근경색에서는 이 니트로글리세린 갖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혀서 거기가 괴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심근경색의 통증은 몰핀, 마약성 진통제로 효과가 납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요. 협심증만 엔티지, 니트로글리세린 갖고 효과가 되고 심근경색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안지오그라피, 색전을 바로 스텐트 삽입술로 인해서 혈관 조영술을 통해 해결하셔야 돼요. 심근경색은 좀 협심증과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과 관련된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설화정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흡수가 어쩐다고 그랬죠? 1번 아니죠? 2번 아니죠? 간에서 대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간대사를 우회하여 빠르게 작용한다. 위장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혀 아래에 있는 많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는 간호는 뭐예요? 그 윗단계 뭐죠? 몰핀을 투여한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몰핀이 맞아요. 설화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24년도에 나왔죠. 물과 함께 아니죠. 혀 아래 약을 놓는다. 그리고 천천히 녹이는 겁니다.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몰핀 투여 시 관찰해야 될 상황으로 옳은 것은 뭐라고 했죠? 몰핀. 호흡이죠. 호흡. 몰핀. 마약성 진통제 호흡. 이 문제가 또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그리고 기관지 확장돼 있습니다. 기관지, 말 그대로 기관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폐 쪽으로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호흡과 관련된 기관지를 펴주는 약물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 아미노필린이 있습니다. 그럼 기관지 확장제의 적응증은 뭘까요? 자, 기관지 확장제는 평활근 이완을 통해서 이완, 펴주는 기관지 내경, 기관지 안에 있는 안에 넓이를 넓혀서 호흡이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천식, 만성 폐사성 폐질환 환자에게 맞는 약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시 필요에 따라 투여하기도 합니다. 자, 천식은 숨 쉬는 게 힘든 거예요. 기관지 쪽이 자꾸 좁아져서 쌕쌕거리는 숨을 쉬게 되죠. 근데 그거를 조금 펴주면 숨 쉬기가 좋겠죠. 에피네프린, 살부타몰, 아미노필린. 그래서 병동에서 많이 쓰는 게 아미노필린이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에피네프린은 응급 약물이기도 해요. 순간 에피네프린. 그래서 쇼크 시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자, 급성천식이죠.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혈관 수축, 자, 혈압 상승, 심장 박동수 증가에 효과를 주고요. 자, 심장병, 부정맥, 좁은 점방각, 목내장 이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주사 시 급성 중증 과민 반응 쇼크 시에 투여합니다. 페니실린 주사란 뭐냐면 이 항생제를 맞았는데 내가 쇼크가 온 거예요. 왜냐면 과민 반응이 심해서 이게 아나필라키시스 쇼크거든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복숭아 알러지, 뭐 호두 알러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견과류 알러지. 그게 바로 이 급성 알러지 반응이 나면서 후두 부종이 나요. 그래서 목으로 숨 쉬는 곳이 갑자기 부어오르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을 에피네프린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과민성 쇼크 시 바로 투여할 수 있는 게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리고 중증 급성 천식, 소아천식
이때 살부타몰 많이 쓰고요. 또 아미노필린은 성인부터 다양하게 많이 씁니다. 천식, 우렬, 심부전, 심장의 돌발, 호흡곤란 등에 사용하고 있고요. 직접 호흡기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또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뇨작용은 안에 있는 체수분을 조금 밖으로 빼주는 거죠, 소변으로. 근데 이걸 빼주는 이유가 내 몸 안에 부종, 안에 체액을 너무 많이 담고 있으면 심장도 뛰는 게 힘들다. 그래서 심부하가 생기고요. 내가 몸에 체액이 많으면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폐도 힘듭니다. 숨쉬기가. 그래서 이뇨제는 심장 질환에도 많이 쓰고요. 폐 질환에도 이뇨제는 똑같이 많이 씁니다. 심장과 폐는 하는 일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벤톨린이 있습니다. 벤톨린, 기관 착장제고요. 근데 네뷸라이저라는 거는 벤톨린을 쓰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벤톨린을 네뷸라이저에 장착해서 이렇게 한 번씩 마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천식 환자, COPD 환자들이 갖고 다니죠. 일반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벤톨린. 그래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건 휴대용이고요. 여기는 집에서 쓸 때는 저기 안에 벤톨린을 넣으면 이 기계가 계속 그렇게 네뷸라이저입니다. 얘가 저기 연기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거를 입에 물고 마시시면 돼요. 거기 이제 부데코트라든가 천식, 네뷸라이저 용이에요. 뮤코미스트, 벤톨린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네뷸라이저 통해서 흡입을 합니다. 그러면 딱 기관지가 펴지면서 숨쉬기가 좋아지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임상에 가시면 이런 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흡입기 네뷸라이저 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랫부분, 여기다가 아까 벤톨린 같은 거 처방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기계를 돌리면 이 옆으로 계속 연기가 만들어져요. 그 연기를 입에 물고 흡인하시면 됩니다. 자, 천식 환자의 기관지 확장제로 옳은 것은, 자, 벤톨린이 답이 나왔어요. 기관지 확장제의 예로 적절한 것은 에피네프린, 다른 건 아니죠. 아스피린, 이거는 저기 온도, 체온 떨쳐주고 해열, 그리고 진통, 그리고 소염까지 해주는 게 아스피린. 하지만 출혈,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부작용으로. 3번 리도카인, 이거는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 4번 디곡신은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수축력을 좋게 해주는. 5번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로 해열, 그 다음에 진통 효과가 있는 진통제죠. 답은 에피네프린. 급성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 쇼크에서도 사용을 한다. 자, 항결핵제입니다. 항결핵제. 자, 항결핵제는 지금 이제 양리에서도 나오는데 딱히 결핵제 시험은 많이는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법규에도 포함이 좀 돼 있고요. 다른 부분에도 항상 이 결핵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핵은 꼭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보건행정 쪽에 가셔도 결핵이 또 사업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이 1위라잖아요. 그래서 결핵에 관련된 이 이론을 다른 데가 많기 때문에 양리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양리에서 두 문제 나올 때 항결핵제가 나오진 않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결핵치료제입니다. 자, 결핵 단독약물을 투여하면 내성이 너무 빨리 생긴대요. 그래서 항상 병용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투여를 해야 되고요. 좀 장기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소니아지드 결핵약 중에 가장 효과가 좋고 내성이 유일하게 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좀 잘 나왔어요. 말초 신경염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죠.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을 해야 된다. 이소니아지드가 답인 걸로 나온 적이 있고, 스트랩토마이신 장기간 복용 시 평행실조, 그리고 난청, 제8 뇌신경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이죠. 평행실조, 이게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는 스트랩토마이신. 자, 1차, 2차 나눠집니다. 1차 약물 쭉 있고요. 2차 약물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치료제. 그래서 한 주먹씩 먹죠. 실제 지금 보건소 같은 데 가시면 무료로도 주고요. 결핵치료제는 상당히 싼 편이에요. 예. 근데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꼭 먹다가
증상이 좀 나아지면 안 먹어버려서 문제가 되죠. 결핵은 감염병입니다. 전염병. 전염하죠. 호흡기로. 상결핵제 1차 약입니다. 1차 약에 실패하면 다시 2차 주사까지 병행해서 합니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죠. 그래서 2주 이상 기침을 하고 미열, 그리고 수면 중 식은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래서 독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2주 이상 기침, 그리고 미열이 계속 난다는 고열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핵 환자, 결핵균이 공기 중에 호흡기 감염병이죠. 전염이 됩니다. 흉부 X선을 통해서 또 보죠. 이렇게 결핵이 걸리면 색깔이 다르죠? 투베르클린 검사 합니다. 그래서 PPD 용액이 투베르클린 반응 시약이에요. 자, PPD, BCG는 결핵 예방접종 주사고요. PPD는 결핵이 걸렸는지 배양액이에요. 그래서 투베르클린이라고 하는 테스트, 진단 테스트 시약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다 무슨 보관? 냉장 보관한다. 자, 그래서 피 내에 피하입니다. 피 내 껍질, 피부의 가장 위쪽 피 내에 0.1ml, 0.1cc를 주사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48에서 72시간 후에 여기가 몇 cm가 더 늘어나는지 봅니다. 그래서 피부병변 크기로 결핵의 감염 여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사 볼게요. 한번 주사 한번 볼게요. 자, 근육 있고요. 위에 피하층이죠. 피하. 자, 헷갈리시면 우리 피하지방 들어보셨죠? 피하지방. 지방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여기 보시면 뭐 있어요? 혈관, 동맥, 정맥 다 있죠. 진피, 그 위가 진피입니다. 표피, 껍질 부분. 네, 표피, 진피, 피하, 근육층 주사가 달라요. 그래서 진피층이 높습니다. 이 피하층이 아니에요. 진피층에다가 할 땐 약물의 과민 반응 테스트, 항생제 맞는지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투베르클린, 우리가 결핵 반응 테스트, 일부 예방 접종도 진피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 뇌 주사다. 진피층에 놓는다. 피, 뇌. 피, 뇌 더 밑에 들어간다. 피하, 아래하. 그리고 밑에 근육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 한번 볼게요. 피하층, 이제 지방에다가 피하층에다 놓는 건 뭐예요? 피하주사, 인슐린, 일부 지혈제, 비타민제, 강심제, 국소 마취제, 일부 예방접종, 많은 주사를 여기다 놓죠. 그래서 진피층, 피내 주사는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하는 웬만한 주사를 놓죠. 그리고 이제 혈관 주사는 뭐 다양하죠. 동맥, 혈관 둘 다. 그리고 이제 근육에 넣는 주사가 또 있겠죠. 항생제라든지 침통제, 일부 예방 접종이 IM. 근데 근육은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주사 이 각도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영어로 된 걸 가져온 거는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외국 사이트에서 가져왔어요. 자, 근육 IM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찌르죠. 그러면 근육층까지 도달을 하죠. 그리고 있으면 피하층, 피내층.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스킨 테스트 하는 거는 결핵 반응 검사는 요 끝에 거죠. 그래서 각도가 아주 낮게 잡아서 이렇게 뜨듯이 살짝 집어넣어 뜹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각도로 주사를 하셔야 돼요. IV 혈관에다가. 그리고 피하 주사 각도가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약물의 투여 방법 중 약효가 가장 빠른 순서로 배열된 것은 혈관 안에 넣어야 가장 빠르죠. 정맥, 네, 근육, 주사가 우선 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피하, 그 다음에 구강. 답은 3번입니다.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 과민 반응 여부를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과민 반응, 알러지 테스트, 항생제 테스트, 스킨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디다 놔야 되나요? 피하, 피내 둘 중 하나 헷갈리죠. 피하는 지방 있고 IV, 정맥 있고 동맥 있는 쪽이죠. 지방층 있는 거긴 아니죠. 그 더 위에 각도가 아주 낮게 피내에 주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결핵 반응 검사 지금 이렇게 눌러서요. 실제 양리에서는 얘가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결핵 그 의료 법규라든가
다른 과목에서 공중보건학 쪽에서 또 결핵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cm 이상 늘어났다. 가로 세로를 쟀더니 이게 요 빨간 부분이 계속 늘어나죠. 쟀을 때. 그래서 이게 10cm 이상 되면 양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추가 검사를 하죠. 40에서 72시간 뒤, 48에서 72시간 뒤에 양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양성이 나왔어요. 결핵 검사를 실시합니다. X선, 엑스레이 찍어야 되겠죠? 결핵이 아니면 그냥 잠복 결핵 반응 감염 치료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핵이 확진되면 결핵 치료를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가 양성이 나면 우선 잠복 결핵 감염 검진 결과라고 보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과 결핵의 차이는 결핵은 이미 활동을 하는 거라서 균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2주 약을 먹으면 전파를 못 합니다. 그래서 2주는 무조건 약을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꾸준히 먹어야지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우선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결핵 사업 자체가.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 환자는요. 감염은 있는데 전염성이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균을 배출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결핵균이죠. 그래서 결핵 증상이 없어요. 타인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받아야 되겠죠. 자, 결핵 치료에 항결핵제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이유는 저항력을 늦추고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건 아니죠. 비용, 맛, 기분 좋게 아닙니다. 자, 제산제, 항생제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제산제는 겔포스,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속쓰림 방지죠. 그래서 위액의 pH, 폐하 농도를 상승하여 십이지장 점막 및 위장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 그래서 뭔가 속쓰림이라든가 위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벽을 자극을 많이 하는 약을 먹기 전에 이 겔포스를 먹게 되죠. 미란타 겔포스 들어보셨죠? 현타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짜서 드시는 걸로. 그리고 페니실린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항생제죠. 진짜 전 세계 인구를 살려낸 항생제라 볼 수 있습니다. 플레밍이 발견했고요. 푸른 곰팡이에서 균을 얻었어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해서 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죽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항생제이며 항균제이기도 하고요.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서 항균 작용을 촉진하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가 또 들어갔죠. 항생제, 바이오틱, 안티바이오틱. 양리작용,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해서 감염 치료에 쓰는 거고요. 광범위한 감염 치료였습니다. 감염.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해 효과적이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도 2, 3일은 더 복용할 필요도 있다. 자, 페니실린도 스토리가 있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실제 발견은 처음에 자기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이 균을 가지고 자기가 균 배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자기 연구실 아래층에서 곰팡이에 관련된 걸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곰팡이가 올라온 거죠. 공기 중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균 배양하고 있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버리지 않고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 플레밍 눈에는 이 푸른 곰팡이, 우리가 빵 오래 두면 곰팡이 피잖아요. 푸른 곰팡이. 이 푸른 곰팡이 옆으로 보면 없죠. 세균이. 균이 여기 둘레를 이렇게 돌아서 없습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푸른 곰팡이의 어떤 성분이 이 균을 죽였을까? 이 균들은 왜 푸른 곰팡이 옆에는 못 올까?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안에 있는 항생, 그래서 거기서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배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인체 실험 전에 동물 실험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광범위하게 이걸 썼던 적이 이제 전쟁에서 많이 쓰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그냥 단순히 한 명에 의해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여러 명의 학자가 계속 만들게 된 거죠. 실제 이게 대량으로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실제 화이자, 우리 코로나 백신 유명한 화이자, 실제 나라가 틀려요. 그래서 화이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발견은 다른 나라에서 했는데.
그래서 화이자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화이자가 유일하게 이걸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갖고 있어서 이 항생제를 페니실린을 만들게 돼서 가장 많이 써먹었던 것이 바로 이 전쟁. 이게 지금 라이언 일병과학이 뭐 그때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제 Thanks to Penicillin이라는 광고가 나왔죠. 왜냐면 전쟁터에서 긁히기만 해도 죽었었어요. 균이 폐혈증으로 죽는 거죠. 균을 못 잡으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안 다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페니실린을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본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를 어, 죽음에서 뭐 살려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에 혓바늘만 돋아도 입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생제가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화이자에서 만든 페니실린. 다음 중 항생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페니실린이죠. 다른 건 다 아니죠. 디곡신, 강심제, 코데인, 진해제, 마약 진통제, 아스피린, 해열, 소염, 진통 효과가 나는 진통제. 옥시토신은 이제 뒤에 배우는 자궁수축제입니다. 그래서 산 5성간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옥시토신. 자, 양리작용 제산제입니다. 제산제. 안티 써있다 그랬죠. 제산제. 그러면 안, ANT 뭘 막은다는 거예요? 애시드, 산성을 반대로 막아준다. 그래서 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위 12장 점막을 보호해주고요. 위액의 해아를 상승시켜주죠. 그래서 위통, 위에 통증 있는 걸 완화시켜줘요. 속쓰림. 그래서 궤양 자체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이런 통증, 위 속쓰림을 조금 도와준다. 그래서 제산제는 약 처방할 때 같이 껴서 주는 약물이죠. 인슐린입니다. 자, 호르몬제고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호르몬. 사람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당뇨병 환자의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혈당을 떨치죠. 고혈당을. 자, 투여 환자의 교육은 정확한 용량을 아침 식전에 30분 이내에 투여하고요. 사용 전 인슐린 용기를 가볍게 굴려서 섞어 사용한다. 자, 인슐린은요, 속효성하고 이 중간 빨리 나오는 바로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요. 중간 그리고 더 길게 장기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용 기전이 하루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잠깐 지금 단기간에 쓰는 것도 있습니다. 종류별로. 자, 그리고 내용물이 굳거나 용기에 침착된 것은 사용하지 않고요. 복부, 상박, 대퇴 부위를 이게 매일 주사를 맞는 게 인슐린이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하되 그 주사를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피부 조직이 좀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인슐린을 보기 전에 우리가 췌장을 알아야 되겠죠. 췌장. 췌장은 12지장 뒤에 이렇게 있는 관이고요. 자체 소화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세 개를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는 게 바로 췌장입니다. 다른 곳은 세 개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만나느냐? 위에 있는 음식물이 바로 내려오면서 이 12지장 요 사이에 관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과 12지장과 위가 만나서 그 부분에 그래서 12지장에서 이 3대 영양소가 전부 다 소화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소화기관 역할도 하면서 내분비 역할을 하는데 그게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인슐린은 떨쳐주고 인슐린이 이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나와서 다시 혈당을 올려주고 이 역할을 하죠. 췌장이. 근데 이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 자체 인슐린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적거나 없어서 나오는 당뇨를 제1형 당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는 나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탕을 10개를 먹었어요. 근데 인슐린 10개가 있어서 2개가 다 조절이 됐었어. 인슐린 떨치니까요. 근데 설탕을 어느 순간 20개를 먹었더니 인슐린이 10개만 활동하고 10개는 설탕이 몸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혈당이 올랐겠죠. 이런 걸 바로 제2형 당뇨라고 합니다.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선천적이 아니고 2차적으로 발생한 걸 2형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식이라든가 체중 조절을 하면 2형 당뇨는 개선이 됩니다. 당뇨를 고칠 수 있고요.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몸에 착용하고 계속 인슐린을 투여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자, 그래서 보시면 즉시 효과가 나는 게 이제 병동에 많이 있는 휴말로그가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인슐린. 그리고 휴물린 N,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그래서 작용이 지금 맞으면 바로 떨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뒤에 조금 유지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인슐린 2cc짜리 작은 주사기로 직접 뽑아서 써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틱으로 나온 겁니다. 노보노디스크. 예. 그래서 여기서 스틱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유닛을 맞추고 여기 바늘을 꽂아서 직접 내가 복부에다가 투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인슐린은 좀 특이한 게 당뇨 약은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보조제 역할의 약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바로 인슐린 맞으면 바로 혈당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은 약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슐린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연결된 순수 그냥 펩타이드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슐린을 입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강 알약으로 만들어서 인슐린 제제 자체를 물에 넣어서 이렇게 삼켜서 먹는 순간 안에서 소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효과가 전혀 안 납니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로 보고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인슐린은 똑같은 성분이 아니고요. 이제 입으로 먹는 거는 혈당 강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시켜주는 정도의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당류 분해되는 것을 막아서 소화 흡수 억제를 해주면서 그리고 간에서 지방세포를 이행하는 것을 도우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되는 걸 억제해주고 이렇게 췌장에서 인슐린을 좀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의 경구혈당 강화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실제 인슐린은 당뇨약으로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단백질이라 바로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 인슐린을 뭘로 맞는다? 주사로만 맞을 수 있다. 오로지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자가 주사를 맞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도 자기가 맞는 주사법 배워야 돼요. 그래서 평생 주사를 맞는 거예요. 알약으로 보면 참 좋겠죠. 네, 대신 이런 추가 혈당 강화제, 보조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약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은 주사 부위를 바꿔가며 피하 주사한다. 맞죠? 피하. 좌약은 항문으로 삽입 후 바로 배변을 보는 게 아니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약이 녹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강심제는 맥박이 30회 이하일 경우 투약을 금지한다. 자, 우리가 맥박이 몇이에요? 1분당 60회죠. 60회 이하여야죠. 디곡신 60회입니다. 모르핀 투약이 전에 맥박이에요, 호흡이에요? 모르핀은 호흡입니다. 호흡. 이뇨제는 고칼슘 혈증을 확인한 후 투여한다. 고가 아니고 저죠, 저. 이뇨제는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버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칼슘 혈증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답은 1번 인슐린. 혈당을 낮추기 위한 사용하는 약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답은 1번. 다른 건 이제 다 아시죠? 자, 자궁수축제 분만 유도제입니다. 그래서 분만 유도. 우리가 자궁이 열려가지고 수축이 일어날 때 너무 10cm 이상 열리고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유도 분만이 안 됐을 때 옥시토신을 투여하죠. 그래서 분만 유도하기 위해서 자궁을 수축시켜서 아기를 내보내는 유주분비 촉진해주고 분만을 촉진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옥시토신. 이렇게 생겼어요. 옥시토신. 근데 특이한 게 이게 IV 정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배가 아파요. 정말 약은 신기하죠. 들어가자마자 인체 호르몬과 같기 때문에 바로 배가 뒤틀면서 자궁이 막 쪼입니다. 그래서 힘이 막 들어가면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죠. 임신 36주에 조기 파막이 된 후 36주에 조기 파막 양수가 터졌어요. 48시간 이내에 임산부에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서 투여한 약물은 자, 임산부 유도분만 나오면 뭐라고요? 옥시토신. 옥시토신. 그래서 반드시 임산부 유도분만 나오면 옥시토신 하나 있습니다. 자궁수축시키는 약물은 옥시토신이죠. 자, 응급약물입니다. 이제
응급약물, 이 약물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응급간호에서도 어필이 했을 거예요. 응급간호에서 나온 약물이에요. 에피네프린,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응급약이죠. 기관지 확장제, 아나필락틱 쇼크 때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허벅지에 옷 위에다 바로 찔러서 맞아요. 급하니까요. 그러면 기도 부종을 순간 딱 펴서 호흡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죠. 자, 아트로핀. 수술 전 부교감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 억제제로서 기도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수술 환자한테는 반드시 아트로핀을 놔요. 네. 왜냐면 수술 환자가 이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취를 시켜놨으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에서 막 가래가 계속 나오면 이게 잘못하면 뒤로 기도 흡인, 질식, 흡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분비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토피는 필수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자, 리도카인,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다. 자, 에피네프린 이렇게 생겼어요. 에피라고 표현합니다. 에피. 그래서 응급약물, 응급카트, 시트, 앰뷸런스 119 거기 다 있어요. 에피는.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응급약이죠. 기관지 확장, 아나필락 쇼크 때 사용하는 약물이고요. 여기 에피펜이에요. 얘가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자기 알러지가 이미 있는 애들이 알러지 발작이 일어났을 때 직접 투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따로 약물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니들 있는 부분만 빼서 주사를 바로 옷 입은 상태에서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바로 찔러서 근육 주사로 맞는 약입니다.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맞고 호흡 유지하다가 또 오면 협착이 오면 다시 또 하나 맞고 그 사이에 빨리 병원을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에피펜. 사실 이 에피펜이 우리나라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저희가 보험이 된 지가. 보험되기 전에는 이게 5, 60만원씩 했던 약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정말 소중한 약이죠. 코로나 백신 맞고 우리 고등학생 아나필락 쇼크 과민 반응으로 숨졌어요. 그때 이런 에피네프린이 있었다면 바로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제이면서 응급약입니다. 자, 약물 투여 직후 빠른 호흡, 천명읍, 저혈압, 빈맥, 심가감 증상. 이거 쇼크 증상이죠. 아나필락 쇼크가 온 거예요. 약물 투여했는데 안 맞았던 거죠. 이는 약물의 효과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증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약물 투여를 했는데 뭔가 잘못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이런 반응이 왔다. 저혈압, 빈맥,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 아트로핀입니다. 수술 전 쥐약, 기도 분비물 억제하기 위해서 쓴다. 섬액, 심장 수축 부족 시에도 쓴다. 부경합 신경 억제제다. 그리고 아트로핀 어디서 들으셨어요? 응급간호에서 혹시 중독 중에 농약 먹었을 때 아트로핀 투여했었죠. 네, 그때도 썼던 겁니다. 수술 전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호흡기계 분비물을 억제한다. 2번이죠. 자, 리도카인 또 나왔네요. 국소마취제, 부정맥 치료제. 2025년도 3월에 리도카인 시험 나왔습니다. 부정맥, 국소마취제. 그리고 항고혈압제가 있어요. 고혈압 치료제죠. 혈압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다양한 항고혈압 약물에는 이뇨제, 자, 수분도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심장이 부하를 덜 느끼니까. 교감신경 억제제, 혈관 확장제, 칼슘, 통로 차단제 등들이 있습니다. 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은 금기됩니다. 자, 이뇨제 중에 하나 볼게요. 이뇨제. 자, 부종이 심하고 안에 내 몸에 체액이 많아지면 심장이 하는 일이 증가되기 때문에 심장 부하를 느껴요. 그때 이뇨제를 써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은 라식스, 앰플로 되어 있고요. 이건 프로세마이드. 실제 외울 때는 프로세마이드 외우셔야 돼요. 프로세마이드, 라식스, 이뇨제, 라식스, 프로세마이드 외우셔야 되고요. 강력하고 단시간에 작용합니다. 바로 맞으면 바로 소변 마려워요. 고혈압, 신장성 부종, 심부종, 간성 부종, 복수 등. 복수. 이제 간경화 환자들이 배에 체액이 밖으로 빠져서 배가 계속 불러오는 질환이 복수죠. 복수 찼다고 하죠. 자, 이뇨제는 칼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므로 저칼륨 혈증 확인 후 투여해야 합니다. 저칼륨 혈증.
칼슘이 아니죠. 칼륨. 자, 그리고 혈관 확장제 보면 히드랄라진, 동맥을 직접 확장시키고요. 미녹시딜, 고혈압의 효능이 있죠. 근데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나죠. 그래서 탈모 시장에도 쓰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프로프라놀롤 있고요. 아테놀롤, 롤로 시작하는 거, 롤로 끝나는 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로서 캡토프릴 있습니다. 이건 별표한 이유가요. 캡토프릴 혈압, 항고혈압제로 맞는 것은 그래서 캡토프릴이 답이었어요. 캡토프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캡토프릴 혈압약 이렇게 오셔야 돼요. 칼슘 기량제, 칼슘 차단제입니다. 칼슘 차단제, 암로디핀, 딜티아젠, 베라파민, 리페디핀. 실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약이기도 해요. 프로세마이드, 라식스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뭐예요? 이뇨작용이다. 자, 기초약리 요점, 약물 투여 관찰 및 확인 사항, 미친 현상, 금단 증상, 약물을 중지하면 그 약물을 갈망하고 탐닉되는 신체적 오심과 고통까지 일어나고 경련 혼수 상태 불면에 이르게 한다. 자, 수술 중 간혹 기도분비물 억제로 뭐로 쓴다? 아트로핀 투여한다. 약물 축적작용을 일으킨 대표적 약물 디곡신 강심제.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약이란 플라시보 효과, 양리작용은 없지만 투약에 대한 환자의 심리를 활용해서 플라시보 효과를 본다. 그래서 특히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놓으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있기 때문에 플라시보를 쓸 수 있다. 의사 오도하에 쓰는 거예요. 자, 투약 조건 5. 정확한 약, 이름, 용량, 시간, 방법.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기록까지 포함됩니다. 자, 약물 투여 시 관찰 및 확인 증상 볼게요. 몰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 억제, 그래서 호흡수를 확인해라. 자, 디곡신, 디지탈리스, 강심제죠. 강심제는 맥박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60회 이하인 환자한테는 투여하지 말아라. 협심증 대표적인 약과 투약 방법은 엔티지,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쿠마린, 와파린, 헤파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항응고제, 응고시간 확인 후 투여한다. 응고시간이 있습니다. PT, APTT 이렇게 해서 그 블리딩 타임을 보는 그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보를 보라는 거죠. 응고시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포타슘을 체외로 배출시키므로 저칼륨 혈증을 확인 후 투여한다. 칼륨. 아스피린 작용은 뭐예요? 해열, 진통, 소염, 항혈전제. 그래서 출혈 부작용이 있다. 자, 근데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은 해열과 진통 효과만 있다.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부정맥 치료제. 자,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면 뭐 하라고요? 투약 거부 이유를 사정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거부당하면 의사,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약의 효과 중 면역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면역, 알러지죠. 알레르기, 항히스타민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아나필락, 면역, 알레르기입니다. 그때 뭐 쓴다고 했죠? 페니라민 쓴다고 했죠. 항생제 주사 직후 맥박이 빨라지고 왔다 했던 겁니다. 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상황에 가장 염두될 거는 쇼크죠. 아나필라시스 쇼크. 면역 반응이죠. 알러지 반응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급성 과민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약물 하나 이거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관지 확장제, 천식 치료제 뭐였다고요? 벤톨린, 아미노필린, 에피네플린, 에페드린. 벤톨린, 아미노필린. 린으로 끝났네요. 린, 기관지 확장제. 위점막보호제, 얼서민, 얼서민. 자, 그리고 항생제, 페니실린, 암피실린. 이것도 린으로 끝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항결핵제, 스트랩스마이신, 마이신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80년대에 나이 좀 있는 분들이 마이신 그랬어요. 그때 그 다 항생제를 마이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뒤에 그 마이신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그래서 항결핵제, 스트랩토마이신, 리팜피신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결핵제, 결핵 관련된 거는 다른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항고혈압제, 이뇨제, 프로세마이드, 라식스, 프로세마이드를 꼭 아셔야 돼요. 이뇨, 프로세마이드, 그리고 캡토프릴 과거에 나왔었다. 항협심증, 협심증,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 가장 나오기 좋죠. 자, 강심배당제,
강신제죠. 디곡신, 우려혈성 심부전과 빠른 심방 부정맥을 치료한다. 디곡신. 축적 작용이 있다고 했고요. 디곡신은 뭐를 지켜봐야 돼요? 호흡이에요, 맥박이에요? 디곡신. 심장과 관련된 거니까 맥박입니다. 항고제, 와파린, 헤파린. 전신 마취제는 좀 넘어가고요.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치과 진료할 때 보죠. 전달되는 신경 자극을 억제, 마취를 유도한다로 부정맥 치료제이기도 하죠.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은 뭘 본다? 호흡수를 측정한다. 호흡수를 낮추기 때문에 데메롤. 그리고 마취는 자 아트로핀 있어요. 마취 진행할 때 뭘 한다? 점액 분비를 제한한다. 그래서 수술 중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 기도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트로핀